여러분 서울시청 앞이나 광화문이나 연세대학 앞이나 누군가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플러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공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방에 깜깜하니까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형광등은 LED 등은 사유재니까 여러분이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 대문 앞에 바로 있는 거는 여러분이 낼 수 있어요. 거기서 한 20m, 30m 떨어져 있는 건 누가 냅니까?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골목에 조금 떨어진 데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주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혜택을 얼마나 보고 비용은 얼마나 낼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양심적이라서 제대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들을 다 모아보면은 항상 공공재 설치 비용보다 낮게 나와요. 혜택은 보면서도 내가 낼 용의는 없다는 거죠. 직접 내라고 그러면 아이 그거 있으나 마나한데 아이 그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가로등 세워도 저리 돌아서 다닐 거야.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사회의 어려움입니다. 전문 경제학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면은 자기의 진실한 선호, 자기의 진실한 선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진실한 선호를 잘 안 밝혀요. 특별히 진실한 선호만큼 비용을 지불하라고 그러면은 야, 나는 이 가로등이 있으면은 내가 향유하는 게 1000쯤 된다 그래도 진실한 선호를 밝히면은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됩니다 하면은 1000인데도 슬그머니 100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 설치할 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남은 그건 몰라. 누군가 좀 돈 내서 그거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데 외부성이 개입되면은 이거를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유재와 공공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고 사유재는 개인의 지불할 능력과 개인이 그 사유재로부터 얻는 혜택에 따라서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이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진실한 선호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공공재 설치 비용보다 낮게 나와요. 혜택은 보면서도 내가 낼 용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근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세금 내는 사람하고 혜택을 내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이죠. 공유의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항상 남용이 돼요. 공공재도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만큼 그게 필요하느냐, 얼마만큼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진실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를 꺼려하면서도 공공재로 주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을 해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이 쓰면서 공공 화장실은 함부로 쓰고 공원 시설은 함부로 쓰고 학교 시설도 함부로 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공공자원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남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면서 또 여기에는 되게 정치적인 선택 과정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여기에 뭐 다리를 놓을 거냐, 공공시설을 놓을 거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세금 내는 사람하고 혜택을 내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경제학에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이죠. 공유의 비극.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항상 남용이 돼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고전적인 사례로 마을에 공동에 큰 연못이 있어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주인이 없어요. 공공재예요.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남획되죠.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가서 빨리 다 바닥까지 쓸어서 다.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 연못뿐만이 아니에요. 뭐 큰 목장이 있는데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초지가 있어요. 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유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유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없어져요. 공공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아져요.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효율성이 낮아져요. 이게 다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는 공공재, 공유지로 주어지는 거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지면은 모두에게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아담 스미스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이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공재, 공유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은 자원이라도, 희소한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적인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게 사유재산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게 자본주의입니다. 사유주의는 뭡니까?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거나 공동으로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등소평 개혁을 할 때 어떤 개혁을 했느냐? 농지를 개인이 경작해서 필요한 만큼만 개인에게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일하는 농부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등소평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거기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떠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중국의 식량 문제는 시장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필요한 만큼만 세금으로 가져가고 얼마든지 생산한 나머지 생산은 당신이 가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국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맨 처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본주의 얘기하면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는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 경제는 페어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제학의 진수를 전혀 모르는 경우예요.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느냐? 여러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생산하는 사람이나 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예요. 그런데 다수이기 때문에 품질도 비슷비슷하고 동질적이고 또 대체성이 높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제품의 제조업자, 메이커를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쌀을 놓고 이 쌀이 이천, 전라도, 경상도 어느 농부가 생산한 거냐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제품은 이거는 뒤에 보면은 누가 생산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서로 동질적이고 대체성이 높으면은 경쟁 시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가격이 거의 다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은 쌀값을 얘기한다면은 쌀값을 경상도 전라도에 사는 농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값이 주어진 거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여기 가셔가지고 쌀값 흥정하고 쌀값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시장 가격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의 제품을 더 판매할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하고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한계 비용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많아진다면은 더 자꾸 생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하고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하고를 비교해서 비용이 많다면은 여러분 그거 더 생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이 100원이라고 할 때 이거 하나를 더 생산하려면 100원이 들어가요. 한계 수입, 이거 하나를 더 판매하면은 100원이 들어요. 이 100에서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계 비용이 첫 번째 빨간 걸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를 더 팔을 때 한계 수입이 예를 들어서 120인데 한계 비용은 100이다. 하나 더 팔 때 120을 더 받게 되는데 비용은 100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거 팔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된다. 한계 비용이 200인데 그거 하나 만들어서 팔아야 150원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안 팔죠. 그래서 MR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점에서 판매를 해야만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에서는 여러분 이 밑에 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 왜 공평하냐, 시장의 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에서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가격하고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모두 다 같아져요. 가격 자체가 한계 비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계 수입인 거예요. 가격 자체가. 왜냐하면은 농부로 볼 때는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지니까 하나 더 팔으면은 그 가격만큼 벌어들이게 되잖아요. 한계 수입이 되잖아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맨 밑에 있는 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는 이 100원을 지불하고
내가 얻는 만족감, 내가 얻는 효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